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 박하늘입니다. 박하사탕으로 검색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모예요, 네모. 박하사탐. 미음입니다. 박하사탐인 거 잊지 마시고. 박하사탕처럼 좀 청량한 강의가 되는 건 맞지만 사회를 탐구하는 사탐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고려시대에서 또 고려시대 문화파트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화파트를 둘로 나누어서 좀 자세하게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30분 때려잡기 30분 때려잡기. 제가 이제 무엇을 주안점을 두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한능검 고급 파트입니다. 고급. 이걸로 충분히 고급 따실 수 있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내신도 가능하죠. 고등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 30분 때려잡기를 통해서 공부만 하시면 안 되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을 좀 붙여서 공부를 하셔야 1등급 맞을 수가 있어요. 고급이라는 거지 중급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이 댓글을 보니까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공무원 한국사는 제가 30분 때려잡기 완강 끝나면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무원 한국사도 들어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 들어갈 문화 파트 고민하다가요, 고급과 공무원 한국사 둘 다 좀 잡으실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삼국시대 문화 파트 분량이 많지 않아서 한 방에 끝냈는데요. 고려시대는 뭐 수공업, 농업, 그리고 무슨 뭐 종교, 사상, 문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반 나눠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라도 빠짐없이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좀 했고요. 오늘 이 강의하고 다음 강의는 우리 최 PD님이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란한 CG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뭐 사진 터질 거고요. 다양한 자료로 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눈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CG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 PD님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약속 들으셨으니까요. 지금 막 옆에 CG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거 다. CG를 통해서 한 방에 좀 정리할 수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 문화 들어가 볼까요? 농업, 수공업, 상업,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고려 경제사가 되겠어요. 먼저 고려 경제사. 자, 경제사, 뭐 먹고 살았을까? 요걸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삼국시대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철제 농기구, 그리고 뭐 소로 농사를 짓는 기피가리 장려, 요런 것들 배우셨다면 농업 파트에서도 조금 더 발전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농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농업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농본주의 사상, 농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였습니다. 개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을 하거나 간척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략 3년간 세금 면제입니다. 면제가 돼야, 왜냐면 여러분 여기 바로 한 방에 농사 잘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개간을 하고 간척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 나가야지만, 경작지가 되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겠죠.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3년간 세금 면제를 해주고 있고, 농번기, 즉 가장 바쁜 시기에는 역동원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역 뭐죠, 여러분? 군역과 요역 중에 요역 있죠, 요역. 뭐 저수지나 보를 만들거나 또는 뭐 성벽을 쌓는다거나, 이걸 농민들을 동원을 했었는데 이때는 금지가 되어 있는 등 농민 안정책이 강화되어 있고,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뭐 퇴조의 취민유도 정책,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취민유도 정책.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유교 사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요. 이 12법은 쉽게 생각하셔서 비료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료 주는 법. 비료 주는 법인 12법이 발달하고 있죠. 이 비료를 왜 주냐면, 여러분, 이렇게 땅에다가 사람이 씨를 이렇게 팍팍팍팍 뿌리면 알아서 막 이렇게 슥슥 자라고, 이게 안 돼요. 땅 속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이 뿌리가 물만 쭉쭉 빨아먹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처음에 수확을 하면은 이 땅이 황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땅을 쉬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 속에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게 휴경을 하고 있었죠. 쉴 휴자입니다. 땅을 한 2, 3년 쉬어줘야 돼요. 근데 12법, 비료를 준다라는 것은 땅 속에 인위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휴경이 조금씩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겠죠. 아, 휴경이 좀 줄어들겠구나. 그리고 소를 이용한 농사, 땅을 깊게 파면서 이 영양분이 골고루 섞이게끔 하는 깊이가리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경 언제였어요? 신라 지증왕의 우경장려, 이거 기록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고려시대도 소를 이용한 농사가 계속되고 있었죠. 자, 소라는 것은요,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잡아먹는 게 법적으로 거의 금지되어 있어요. 소고기 거의 못 먹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밭농사에서는 2년, 이게 지금 오타가 났네요. 2년 3작. 2년 3작이라고 하는 윤작법이 보급되고 있는데, 윤작법은 다른 말로 돌려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려짓기. 한번 농사를 지으면 영양분 공급될 때까지 쉬어주고, 이쪽에서 농사 짓고, 다시 이쪽에서 농사 짓고, 2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땅 세 개를 나누어서 농사를 짓는 돌려짓기. 윤작법이 고려시대 때부터 조금씩 확산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료를 주고 소로 땅을 깊게 파고 윤작법을 통해 돌려짓기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구나. 이거 중요하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넣는 거 별 3개 들어가줘야 돼요. 함정입니다. 모내기법.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양법이라고 하죠. 모를 모판을 심었다가 옮겨 짚는 방법. 이 모내기법은 조선시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나라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고려 말기에 처음 들어왔고요. 전국이 아니라, 이거 함정이죠. 전국 확산이 아니라 물이 굉장히 많은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실시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함정으로. 아시겠죠? 고려 말기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요 지역에서 일부 실시가 되는구나. 왜다? 물이 많으니까. 강이 있으니까. 물이 많은 지역. 왜냐면 모내기법이라는 것은요, 이 무가 수중작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논 가보세요. 물에 다 잠겨 있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쪽망입니다. 쪽망. 개망. 그래서 반드시 물이 많이 있는 남부 지역에만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 조선시대에서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조선 초기에는 모내기법 금지시킵니다. 너무 심하게 폭망할 수 있으니까 모내기법을 금지했다가 후기에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아시겠죠? 연결해서 알아둘게요. 조선 후기 전국 확산.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유는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나고 농토를 개간하면서 저수지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구나. 이거 중요합니다. 자, 농서. 요것도 별 2개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헷갈립니다, 이게. 원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오고 있어요. 농상지표라는 농업기법서가 우리 고려에 들어오게 됐죠. 자,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볼까요? 고려 말기에 원나라로부터 농상집요가 들어왔고요. 조선 전기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직접 썼어요. 농사직설. 물론 직접 쓴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농업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낸 책이죠. 2개 함정으로 문제 출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농상집요는 원나라에서 들어온 책이라고 아주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원나라에서 왔어요. 원나라라고요? 원나라고요! 막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원나라에서 들어온 책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써요? 중국의 풍토에 맞는 농서 책이니까 우리나라랑 풍토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선전기에 직접 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 책 2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기 우리 익점이 형이, 문익점 선생이 부통에다가 왜 목화씨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거 여러분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문익점 선생 특집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문익점이 갖고 온 건 사실이니까 이 원나라에서 고려 말기 목화가 재배되기 시작하고 목화를 통해 솜이 드디어 보급이 됐죠.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와 같은 추운 지방에 솜이 없었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죠? 가죽을 덧대 입거나 했을 텐데 정말 고생했음을 알 수가 있죠. 고려 말기에서나 솜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추운 지방인데 우리나라, 그죠? 고려 말기에 조금 따뜻해졌구나. 이거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공업? 수공업 하면 반지도 있을 거고, 귀걸이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그죠? 뭘 만들어야 돼요. 수공업. 지금은 이 수공업 기술직이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수공업이 크게 막 엄청나게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자, 수공업.
국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청수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소수공업이 발달을 하고 있다가 후기에는 민간수공업과 절에서 사원수공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아,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후기에 민간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업 한번 볼까요? 수도 개경에 시전을 만들어 놨죠. 궁궐 앞에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시장 감독부서 이렇게 해볼까요? 서울경찰이니까 서울시장 감독부서. 이 시전에서 사기치는 사람은 없는지, 물가가 비싸진 건 아닐지 감독하는 경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도시에는 관영상점,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을 통해 문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방에서도 이 시장에서 거꾸로 하면 장신데요. 5일장, 7일장 같은 게 열려서 농민과 수공업자가 물품 교역을 하고 판매를 하는 행사활동도 하는 등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가 사원에서, 절에서 상업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기에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 도자기라던가 이런 물품들을 이동할 때 좀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산 아닙니까? 산, 이거 다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물길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좋은로, 조세, 운반길. 물길이에요, 물길. 이렇게 물길. 강이나 바닷길을 이용해서 좋은로를 따라 상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 강지역에 나루터 있잖아요. 나루터에서 시장이 또 만들어져서 문물 교류를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당일치기가 안 되니까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원이 발달해서 이 원에서도 상인들이 모여서 문물 교류를 하는 등 상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인 소금과 철과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전매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아시겠죠? 자, 노란 글자 또 한 번 나왔네요. 자, 요거 별표 무조건 쳐두셔야 돼요. 환능금 고급 공무원 한국사 문제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별 2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화폐 개념을 쓰진 않았고요. 고려시대 우리 독자적인 화폐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죠. 성종 때 건원중보. 자, 건원중보가 최초의 화폐입니다. 철로 만든 돈이에요. 철로 만든 돈. 이 청동화폐가 아니라 철전입니다. 성종 때 최초의 화폐, 최초 화폐. 이건 외우셔야죠. 그죠? 건원중보가 만들어져요. 왜냐면 조선시대의 화폐랑 헷갈리게 함정 문제 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 보세요. 상평통보. 그죠? 상평통보, 건원중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의 화폐는 건원중보라는 거 중요하게 보시고 숙종 때 드디어 동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만통보, 해동통보, 고려시대 화폐예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돈을 만들어내고 이 숙종의 동생이 여러분 의천이라는 스님입니다. 이 의천의 이 제안으로 고액화폐, 은병을 만들기도 하죠. 은병. 활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은병. 은병이 뭐야? 고액화폐입니다, 이거. 고액화폐. 아, 화폐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상공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원래는 쌀을 통해서, 원래 주로 쌀이 화폐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규모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화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유통은 크게 부진하겠죠. 일반적인 거래는 주로 곡식이나 삼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부자들은 막 곳간에 쌀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쌀은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유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돈이 만들어졌네? 돈은 안 썩잖아요. 부자들이 이 발행하는 족족 돈을 다 자기 집에다 갖고 와서 창고, 금고에 숨겨놓는 거예요. 돈을 찍어놨는데 돌지를 않네? 이런 걸 전황이라고 합니다. 전황. 부자들이 돈을 그냥 가지고 안 쓰는 거야. 당연히 제대로 유통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 화폐가 활성화된 것은 이 조선 후기 때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삼국시대나 고려 전기 막 이렇게 짤랑짤랑 돈 갖고 다니는 거, 이거는 좀 허구, 왜곡이 좀 있겠습니다. 짤랑짤랑 갖고 다니는 일반적인 화폐 개념은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만들긴 만들었구나. 요렇게. 아시겠죠? 자, 이번엔 국제무역으로 가볼까요? 지도를 좀 보셔야 되겠어요. 지도. 자, 여러분 이거 필기 꼭 해주시면서 건원중보, 은병활구 이런 거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먼저 여러분 통일신라하고 발해 무역 한번 떠올려 볼까요? 통일신라. 통일신라 하면 국제무역항. 수도 금성 바로 아래에 있었던 울산항. 울산항 여기 있었죠. 그리고 당나라로 가기엔 좀 머니까 여기에 당나라로 가는 항구. 당항성 만들어 놨었어요. 당항성. 그리고 장보고가 전라남도 완도에다가 청해진 만들어 놨죠.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보이시면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의 경우에는 문왕 때 문물을 수용하면서 길 5개 뚫었잖아요. 이렇게 길 5개.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 그죠? 발해 5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에는 수도 개경 근처 예성강 하류에 국제무역항이었던 병란도가 있었습니다. 병란도. 요게 중요하죠. 요 이름들. 요거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 고려는 병란도가 되겠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도 여기 들어오면서 고려 이름을 서역에 알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리아, 코리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코리아가. 자, 주고받은 거 한번 볼게요. 보시기 전에 가장 발전한 이 중국의 송나라, 유목민족인 거란, 그리고 여진, 일본, 아라비아 상인 이렇게 교역하는데 선진문물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아, 송나라에서는 선진문물이 들어오겠구나. 거란, 여진, 일본과는 특산물을 교역하겠구나. 이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거란을 배척했지만 문물교류는 합니다. 완전히 차단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송나라에서 들어온 선진문물, 서적, 약재, 비단, 악기 이런 선진문화, 특히 책을 많이 가지고 왔고 우리 고려의 특산품인 인삼, 금, 은, 나전칠기 유명하죠. 우리 고려시대 나전칠기, 종이와 먹 등을 송나라에 보내주고 있어요. 자, 거란은 유목민족이니까 주로 말이 들어오겠죠. 말. 그리고 먹을 게 부족한 유목민족이니까 쌀을 보내줍니다.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들어와요. 여진은 또 화살로 유명하거든요. 화살과 말이 들어오고 우리 쌀을 보내주고 있죠. 일본에서도 일본의 특산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순, 황, 화산활동 심하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서적, 인삼, 곡식, 우리의 특산물과 선진문화를 보내주고 있죠. 쉽게 가세요. 병란도를 통해 중국 송나라에서 선진문화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특산물 교류를 하는구나. 아라비아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호초까지 들어오죠. 산호초, 순, 향료 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국제무역항 어디라고요? 병란도입니다. 병란도. 요거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조선은 없어요. 조선은 국제무역항이 없습니다. 이 중국과의 사대를 체결하면서 주로 중국과 문물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서역, 인도 이런 국가들과 무역항을 만들어서 운영하진 않았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원나라랑도 이제 고려 후기에 활발하게 들어온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신분제도 한번 가볼게요. 경제사 파트 지나고 사회 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분제, 사회.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깨지잖아요. 그죠? 각 국가별 신분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 먼저 신라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골품제, 이거 중요하죠?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고려의 경우에는 신분사회가 만들어졌지만 나름 능력을 좀 강조했던 사회이기도 하죠. 그죠? 먼저 고려의 신분제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족과 중류층, 천민층 이렇게 우선 크게 나눠져 있고 지배계층이 귀한 족속, 귀족 그리고 하급 관리를 중류층이라고 해요. 지배받는 일반 평민을 양민과 그리고 노예계급인 천민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5품 이상 고위관료, 공음전, 음서제 바로 머릿속에 나와주셔야죠. 정치사로 뼈대 잡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느낌 오시죠?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얘네들이잖아요. 귀족, 그죠? 얘네들은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리면서 가장 높은 핵심 지배층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있어요. 공음전도 받고 이 계급에 따라 과전도 받고 월급인 녹봉 등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중첩된 혼인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귀족이 되겠어요. 자, 무신은 무신정변 이후 귀족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거고요. 원간섭기 권문세족 역시 음서로 신분을 세습하고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죠. 이런 거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중류층 하급 관리를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요 향리예요, 향리. 조선의 향리하고 고려의 향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고려의 향리는 속현의 지배자죠. 나름 권력이 막강합니다. 아시겠죠? 나름 향리의 권력이 막강해요. 서리와 남반, 하급장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층 향리와 하위 향리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향리의 경우에는 상층 향리를 호장이라 하고 호장 주변에 밑에 있는 하급 향리를 부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장이란 개념, 속현을 지배하는 인물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호장과 부호장, 그 다음에 지방의 여기 이제 말을 갈아타는 이제 역 아닙니까? 역을 관리하는 역리 등으로 구성된 게 중류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향리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해서 귀족으로 올라가는 경우 가능합니다. 능력 중임사, 어느 정도 신분의 이동이 가능했던 사회이기도 하죠. 직역이 세습되고 직역의 대가로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하고 있고요. 왜 우리 공음전 이 전시과에서 배웠잖아요. 한인전, 구분전 배웠잖아요. 한인전과 구분전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중류층을 유지하고 있고 과거를 통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고려시대 양민의 호칭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다수 백정이라고 불러요. 별표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백정하면 뭐예요? 소돼지 잡는 천민이었잖아요. 백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시대 평민은 백정이라고 불립니다. 백정. 향부곡소는 이 마지막 태조 왕건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지역으로서 차별받는 지역이죠. 평민은 평민이지만 이동도 할 수 없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없는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향부곡소의 양민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민을 백정, 상공업자, 향부곡소 거주민 등이 양민에 속해 있죠. 백정은 당연히 자기 땅을 가질 수도 있고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시험이 어려우니까 응시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겠죠. 한자 공부하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그죠? 자, 향부곡소는 뭐다?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거. 이사를 갈 수 없고 과거 응시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천민입니다. 자, 여러분 천민도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노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처벌받아야죠. 국가 소유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청에 속해서 관청 청소를 하거나 국가의 잡다한 일을 하는 공노비가 있죠. 그리고 개인의 노비 없는 이제 노비, 사적으로 운영되는 사노비, 이렇게 공노비와 사노비 두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공노비, 그리고 누구의 소유로 노비로 살면 사노비. 근데 문제는 이 공노비, 사노비에서도 국가에서 살면서 국가에서가 아니라 궁궐이나 관청에서 살면서 급료를 받고 자벽에 종사하는 공영노비가 있고 밖에 사는 노비가 있어요. 밖에 사는 노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노비입니다. 저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마당만 쓸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똑똑한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이럴 경우에 똑똑한 노비나 힘센 노비는 밖에 살게 하는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노비면 매월 얼마씩 제 몸값을 내고 밖에 사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제 몸값 지불하고 약간의 자유가 있는 노비가 있죠. 이런 경우를 외거노비라고 얘기해요.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수입 중에 일정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는 공노비 소유의 외거노비가 있고 사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노비는 자기 몸주인에게 신공이라는 몸값을 바치고 밖에서 생활합니다. 노비가 자기 땅을 보유할 수도 있어요. 토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밖에 살면서 노비가 땅도 보유하고 있고 돈 모아가지고 몸값 지불하고 자유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신분의 이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분은 공노비인데 사노비인데 외고노비라고 해볼게요. 외고노비 남자가 밖에 살면서 또 잘생기고 힘세고 능력 좋으니까 일반 양민 여성하고 결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래서 만약에 자식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식은 노비가 됩니다. 일천즉천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쪽이 천한 이 피를 갖고 있으면 자식도 바로 그 피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고노비니까 신분의 해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몸값 내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요게 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모든 노비를 마당 쓰는 돌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노비고 양수척과 제인이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이 여진족에서 귀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호랑이 사냥꾼 같은 애들. 호랑이를 사냥하고 사냥을 나가거나 포수로 산다거나 이렇게 떠돌아 사는 게 말이 안 나오는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하층민을 양수척과 제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재산으로 취급당하죠. 노비들은 매매. 논문을 하나 봤더니 대략 중고차 생각하시면 돼요. S급 노비면 3천에서 5천만 원. 나이가 좀 많거나 힘없으면 지금 또한 1,000만 원 정도 매매가 가능하고 물려주는 증여, 상속도 가능합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개념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천민이면 그 즉시 천민이 되는 일천즉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개방적인 신분이라고 했죠. 향리가 과거를 통해 귀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군인들도 공로를 쌓아 무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향리 이 중류계층인 남반과 서리가 문무관리로 승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노비가 양인으로 승격될 수도 있죠. 고려는 어느 정도 신분의 이동이 가능하구나. 심지어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도 있었죠. 그죠? 왜 우리 이민이라는 이 무신이 그죠? 공로를 세워서 대장군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사회가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층민들 향부곡소는 과거도 못 보고 차별받고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되니까 신분해방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김윤우하고 처인 부곡민들이 대몽항쟁을 할 때 일반 현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처인 부곡이 대몽항쟁을 나서서 처인 현으로 일반 현으로 승격이 됨을 또 이 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시척과 법률제도 한번 볼게요. 농민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를 조절하는 상평창, 물가를 평평하게 하겠다. 상공업을 평평하게 하는 창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상평창을 설치해서 물가 조절을 하고 있고요. 흑창이 후에 그 이름을 의창으로 바꿨죠. 곡식을 빌려주는 개념. 제2보, 대출기관이에요. 대출기관. 대출기관을 만들어서 힘든 농민들에게 싼 값으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구제도감 이런 거는 이제 뭐 풍년이나 정정할게요. 흉년이나 가뭄, 메뚜기 때 이럴 때는 국가에서 만든 구제도감에서 빈민들을 구제해주기도 합니다. 동서대비원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빈민구제를 하고 있고요. 해민국, 일종의 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이자를 매겨서 귀족들이 떼돈 버는 걸 막기 위해 이자율을 법으로 만들어서 농민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 이게 고려사였죠. 자, 법률제도의 경우에는 과거의 신라, 통일신라와 이 궁예가 만들었던 태봉, 후고구려가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태봉의 제도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중국, 당나라, 송나라의 법률을 가지고 와서 독자적인 고려만의 법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이 사법권, 즉 재판까지 담당함을 알 수가 있어요. 형벌론 때리는 태형과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삼심제, 요거 중요하죠.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3번 재판을 통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귀양형, 즉 지방으로 이제 시골로 보내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건 공무원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한능검 고급은 그냥 법이 있었구나, 요렇게 공무원 한국사 하나하나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족제도 한번 볼까요? 일찍 결혼하죠. 아무래도 그죠? 이 당시엔 60세가 가장 평균 수명이니까 남자는 20세 전후, 여자는 18세 전후에 결혼을 하고,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높음을 알 수가 있고요. 칭족 간의 혼인, 고려 초기에 고려 왕건의 아들, 딸끼리 눈 맞고 아주 웃깁니다. 이제 근친혼이 많았고, 하도 개방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동성혼도 존재했던 사회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성의 지위가 높아요. 여성의 호주가 가능하고요. 나의 순으로 호적기로,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태어난 순으로, 남자만 먼저 쭉, 그 다음 여자, 이 개념이 아니라 태어난 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요거 중요합니다. 유산은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할아버지 음서가 가능해요. 외할아버지 음서. 엄마의 집안을 인정함을 알 수가 있죠.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아버지 아닙니까? 엄마의 가문, 즉 여성의 지위가 이만큼 높았고, 단지 여성이
과거 시험을 보지는 못합니다. 딱 하나, 관직에 오르지 못함. 요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거의 동등하고 재혼과 이혼은 자유롭죠. 여성이 재혼해서 나온 아이가 과거 시험 못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조선시대 성리학 사회에서 서울을 차별하고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라 할 수 있겠고, 고려시대는 여성의 재혼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굉장히 출제 잘합니다. 여성의 지위, 남성과 거의 동등한 사회. 그게 바로 고려시대였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한 거 문제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어서 향도와 장례, 제사 요거 마무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향도는요, 바로 요거예요. 불교 신앙의 바탕을 둔 농민 공동체 조직이고, 마을을 운영하는 하나의 공동체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마을 회관처럼. 뭐, 연도가 바뀌면 이런 거죠. 자, 새해가 밝았으니 올해의 나쁜 기운을 다 같이 바닷가에 묻으러 갑시다. 갑니다. 가서 바닷가에 땅을 파서 향나무를 심어요. 이 향나무가 올해의 아군을 다 가져갈 거야. 묻어버려! 이런 것을 매향활동이라고 해요. 향도라는 이 마을 공동조직에서 이런 약간의 미신이긴 하지만 액땜을 하기 위해 매향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후기에는 이들이 향도에서 뭐 이제 농사 또는 뭐 혼례, 장례 이러한 것들도 한 번에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향도가. 아시겠죠? 즉 뭐 좋고 나쁘고 마을의 일종의 행사를 담당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이 공동체 향도가. 자, 정부가 유교적 규범 시행을 노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다양한 사상을 갖고 있는 고려의 경우에는 불교, 도교 의식에 따라 장례, 제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도교? 이건 종교적인 개념. 다음 강의에서 사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양한 사상의 고려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이 사회시책, 이걸 외우기 위해선 정치사 흐름을 먼저 잡고 계셔야 되겠고요.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개방적인 사회가 바로 고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강의에서 종교 파트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겠습니다.